네, 7월 11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는 분은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오늘 하루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시장이라고 정의를 내려야 되죠? 되게 재미없었던 시장인 것 같긴 한데. 네, 뭐 오늘 시장을 보신 분들은 뭐 개점 휴업 상태인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예요. 거래량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거래 대금도 줄어드는 모습들, 약간 모멘텀이 좀 부족한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견조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오늘 그러니까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에서 악재가 나오면서 증시가 조금 상승폭을 둔화시켰는데, 오늘 같은 경우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일단은 엔화가 갑자기 좀 약세로 전환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증시도 선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1% 상승했던 것이 보합 하락 전환되는 부분들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제 그 10시 반, 그러니까 홍콩 개장이죠. 홍콩 개장하면서 하락세로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웠더라고요. 뭐 중국, 홍콩의 하락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 텐센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규제, 벌금 뭐 이런 얘기가 좀 동계 있었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약간 이제 뭐 실적 둔화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뭐 이런저런 좀 좋지 못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항생 지수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항생 지수가 차트를 보시면 한 3% 정도 밀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예, 2.8% 조금 이제 낙폭을 오후장 들어서 마감을 조금 올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오전에 대부분 이 하락을 다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그 일본의 엔화 그리고 일본의 약세 전환 이 부분 이랬을 때는 시장 자체는 오히려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오전에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 홍콩하고 이렇게 대만이 같이 흔들리면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엔 종가상으로는 한 마이너스 0.4에서 0.5% 정도의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됐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조금 지수 상승을 좀 이끌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주변 여건이 좋지 못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내 여건도 썩 좋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그 하락한 종목군들 대부분 보시면 약간 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코로나가 다시 또 이제 뭐 주말에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주에 2만 명이 넘어갔었고, 이번 주도 그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주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항공주라든지 여행주, 카지노주, 화장품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좀 크게 좀 조정이 나왔어요. 반면에 이제 제약 바이오라든지 진단키트 이런 쪽이 좀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할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그 오늘 현대차하고 기아 오늘 잠정 실적 발표가 네. 있었나요? 뭐 잠정 실적 발표는 아니고 이제 추정치, 추정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게 맞다라면 지금 그 주요 그 상장사들 잠정 예비 실적을 평가해 보면 거의 다 실적 하향입니다. 뭐 증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많아야 뭐 한 20군데 잠재적 증가 예상이 증가하는 게 업체가 20군데에서 15개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물론 전체 기업이 아닙니다. 특정 몇백 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 기아가 오늘 주말에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가 좀 나왔죠. 그러니까 매출은 한 5에서 10% 정도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좀 급증하는 부분들, 특히 현대차 영업이익이 그 2조를 넘었는데, 제가 몇 년 만인지를 까먹었는데 아무튼 2조를 넘었고요. 그리고 그 기아 같은 경우도 거의 2조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좀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통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1분기 때도 그런 것을 경험을 했는데, 1분기 때도 그 실적 안 좋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네. 그 좋게 나온 게 가격 통제권, 한마디로 제품 가격을 올려가지고 인플레 요소, 원자재 가격 상승을 상쇄시켰던 부분도 있었는데 2분기에도 그런 것을
확인시켰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환율 효과라든지 뭐 다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이 통하면서 뭐 물론 이제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상승폭이 많이 좀 반납하긴 했지만 현대기아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고, 또 부품주 뭐 SL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만도 같은 기업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었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그래서 자동차 현대차 기아가 좀 그래도 강세를 띄웠어요. 네. 그러다 이제 좀 뒤로 갈수록 시간에 뭐 좀 밀렸기는 했지만 근데 모비스는 안 좋네요. 부품 회사. 네, 네. 모비스는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부품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다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 흐름 자체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좀 모면하지 못하는 게 아무래도 실적이 좀 둔화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부품이라도 다 모든 게 같이 오르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악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 오르고 어떤 식으로 내리는지 하여튼. 그런데 일단 우리가 2분기에 그 실적 시즌 이제 시작이 되니까,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니까 좀 어떤 쪽의 섹터들이 좀 그 상승할 만한, 그러니까 실적이 좋을 만한 가능성이 높다.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나요? 지금 이제 뭐 대부분이 실적 전망치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은 아닌데 이미 자동차 쪽은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시장에서 돌았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좀 평가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도 좋을 수 있다라는 좋다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었고요. 그리고는 딱히 어디가 좋다라고 나오질 않아요. 2차전지 쪽도 생각했던 것보다 원자재 가격 때문에 LG 에너솔루션을 필두로 해가지고 2분기 실적이 약간 정체 현상을 띌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은행이라든지 뭐 보험 같은 금융주들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둔화되는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못하지만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정유주들, 그리고 뭐 조선주는 실적이 좋다기보다는 좀 적자가 좀 감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방산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좀 있는데 애석하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가격이 좀 비싼 느낌이 좀 있죠. 정유주들이 실적은 서프라이즈만 하지만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들이 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하락이 나왔고, 또 방산주들도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고 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식을 매수할 만한 섹터는 많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오히려 삼성전자를 봤었던 것처럼 실적은 예상보다 좀 저조하지만 결국엔 가이던스 예상치잖아요. 예상치가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예상을 하든 결국엔 그걸 맞춰줬느냐 못 맞춰줬느냐,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 좋아도 다음 분기에 실적이 좋을 수 있겠느냐, 혹은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아도 다음 분기에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개선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A스토리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던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네, 이 드라마가 흥행하고 있다. 근데 흥행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아까 아침에는 시청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몇 프로로 보셨는데요? 글쎄, 프로테이지까지는 안 나오고.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보셨어요? 안 보셨죠? 아니, 봤어요. 보셨어요? 난 되게 재밌더라고요. 엄청 재밌어요. 저도 지난주부터 이제 몰아서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넷플릭스 돌리다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딱 뜨길래 약간 로맨틱 코미디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틀었어요. 근데 몰입감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디서 하지? 근데 최근에 MBC, KBS 이런 거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제 채널이 ENA 채널인가요? 거기서 이제 편성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ENA 채널이 약간 이제 재방송 위주로 해주고 자체 제작도 하는데, 이게 생긴 지 제 기억에 맞으면 석 달? 두 달인가 석 달밖에 안 된 채널이거든요. 그리고 채널 그 번호도 저희 집에서는 80번대인가 90번대, 80번대일 것 같아요. 그 정도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TVN 같은 경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MBC까지 혹은 뭐 종편까지 간다라면 뭐 한 20번대까지 이렇게 채널을 돌리면서
내가 안 보던 드라마지만 걸려가지고 보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드라마는 그러지 않고 입소문으로 한참 찾아가야 돼? 네, 한참 찾아가나 혹은 입소문으로만 보는 것인데 6%를 기록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수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주가도 오늘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야,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결국엔 3만 원 이상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그 뭐 지니 뮤직이라든지 KT라든지 특히 이제 KT가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을 보여주면서 지니 뮤직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왜냐하면 지니 뮤직이 KT 계열인데 약간 이제 공연 같은 것을 좀 주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쇼박스라든지 뭐그 뉴라든지 어쨌든 이게 지금 이 우영우가 넷플릭스 국내에서는 1위라고 그러고요. 그 시청 그 보는 사람 그 점유율이 그리고 해외를 따진다고 해도 10위 안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면은 상당한 오래간만에 이런 좋은 소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이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왜냐면 얼마 전에 뭐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제작한다고 했지만 그 시즌 2가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년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백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없애주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원래 리오프닝 그러니까 코로나 피해주 하면 리오프닝 피해주들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컨텐츠 엔터주들이 특히 YG 엔터테인먼트, JYP 이런 종목도 같이 올라가게 된 것은 이런 전체적인 흐름, 이 우영우 하나의 흐름 자체가 테마가 형성돼서 좋은 결과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이 상승세가 유지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금의 가격대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네.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말씀하셨듯이 오징어 게임 때도 상당한 기대감으로 다 올랐지만 네. 사실 그게 한국 드라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불러일으켰지만 실적과 관련해서 뭐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다 원위치로 돌아왔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아쉬움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어찌됐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이 A 스토리를 당장 매서자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어쨌든 초반에 흥행몰이를 해서 중간에 식어버리면 문제가 되지만 흥행몰이가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면 그 드라마가 정점을 가기 전까지는 주가는 어쨌든 약간 우상향 기조를 좀 이어갔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 이제 사회에 방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더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사보다 다르지만 제가 확인한 건 6%인데 그 이상을 뛰어넘는 시청률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주가에는 더 긍정적인 역할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A스토리 같은 경우가 뭐냐면 작년에 그 지리산 영화 드라마로 폭망했죠. 지리산. 네, 뭐 광고만 찍었다, 뭐 광고 드라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안 좋았는데 원래 그 전에 이제 킹덤이라든지 이미 성공하고 탄탄한 실적을 좀 받쳐주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번에 그 지리산 때문에 좀 안 좋았다가 이번에 우영우가 성공을 했고 또 하반기 작품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결국엔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면 또 좋은 역간의 제작을 할 수 있고 또 투자도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라든지 뭐 쇼박스라든지 이렇게 또 제작 배급을 하는 기업들도 결국엔 지금 뭐 극장 이런 부분들이 흐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시장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온다라면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거기다가 저는 뭐 그 영향은 아주 크진 않겠지만 이번 달에 미국의 K-팝 ETF가 상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00억 정도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네. 100억 정도 시작을 하지만 만약에 국내 K 컬처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다시 이렇게 높아진다라면 그 관련된 상품에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그럼 자금이 좀 더 들어올 거고 이런 게 선순환된다라면 또 사이즈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걸 바라보자 라는 그 분위기였고 저도 뭐 A 스토리를 당장 매사자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라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리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관련된 주식들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지난번 같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이 올랐네. 네, 2만 명, 그러니까 뭐 어제는 주말이었다니까 제외를 한다고 쳐도요. 지난주 같은 경우가 이제 2만 명 돌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그 전주 대비해서 더블 스코어가 스코어링이 된 것이고, 오늘 내일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내일 갔는데 한 뭐 2만 명, 한 뭐 18,000명, 뭐 이렇게 2만 명 전후로 해서 뭐 확산이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뭐 안도감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고, 정부에서는 안도감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일이나 이제 내일 모레 정도 되겠죠. 보통 항상 피크가 수요일 목요일이었으니까 수요일 목요일에 2만 5천 명, 뭐 3만 명 언저리까지 이렇게 확 올라와 버린다. 그러면 이제는 이거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엄밀히 따지면 코로나 관련된 종목은 솔직히 지금 매수하면 위험하다 판단하고 있어요. 오늘도 시젠이라든지 바이오니라든지 이런 종목이 좀 오르긴 했어요. 근데 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 윗꼬리가 상당히 크게 달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장중에 그 지난주 금요일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19% 올라갔다가 결국 종가가 8% 정도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에 위에서 많이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좀 빠져나오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좋진 못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당히 좋은 시세를 보여줬었죠. 근데 뭐 우리나라 백신 1호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국민들한테 4차 접종을 강제화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3차 접종도 지금 다들 한 절반도 안 맞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도 보니까 3차 불안해서 안 맞은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차는 맞았는데 3차까지는 굳이 내가 2차 맞았는데 3차를까지 맞아야 되나 해가지고 3차 접종률이 제가 알기로는 55%, 6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4차를 맞는다? 그러면 아마 4차는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3차가 좀 더 높아지는 거 경향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2차를 맞은 지 거의 1년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전 3차를 맞았는데 작년 12월 달 맞아서 저도 이제 6개월이 넘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높아질 수 있는데 핵심은 그거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무엇을 놔주실 겁니까? 물어봤을 때 SK바이오사이언스의 제품을 놔주겠습니다. 그러면 뭐 반발심이 있을 것 같아요. 모더나로 바꿔줘요. 왜 그러냐면,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약을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본 바탕이 된 게 그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엄청 그 기피 백신이어가지고 급하게 화이자나 모더나로 돌렸잖아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의 그거를 기반으로 한 제품을 맞는다? 과연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 있을까? 그런 것을 본다라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선 계약을 맺은 것도 있고, 뭐 4차 백신 혹은 3차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지만, 과연 주가를 이렇게 한 8만 원, 9만 원대에서 지금 15만 원대까지 뭐 단숨에 이렇게 올려놨지만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동력이 될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참 우리 그렇죠. 국가적으로도 참 네.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그 뭐지? 사람들이 일단 거부감, 이 부작용에 그렇죠. 대한 백신에 대한 네. 거부감에 대해서도 좀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고, 퍼져 있죠. 예. 하여튼 여러모로 좀 이 타이밍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참 아까워요 좀. 그렇죠. 예. 참. 저 바이오니아란다. 저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주분들도 아마 한 6개월, 1년만 좀 일찍 나왔으면. 그러면 진짜 저는 주가는 또 지금과 다른 그렇죠. 흐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정부가 조금 강제화한다고 해도, 그래 우리나라 제품이니까 우리나라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제품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었는데, 조금 이제 원래 예상했었던 것보다 좀 뒤늦게 나온 거거든요. 원래는 정말 빠르면 1, 2월이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작년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7, 8월 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수혜를 입는다고 말하기가, 입는다, 못 입는다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주식을 들고 있으신 분들도 참 고민일 거예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반등할 때 매도하자. 그쵸. 그리고 그 분위기가 다 인식이 돼 네.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반등은 했으나 이거 뭐야 코로나 더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아마 헷갈리실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렇다라면 전부 다 매도는 못하지만 약간 분할 매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할 매도 혹은 여기서 이제 하락한다라면 지선 놓고 뭐 예를 들어서 뭐 3일선, 5일선, 뭐 10일선 이렇게 놓고 설정해 놓은 다음에 그 자리에 무너지면 비중 축소, 무너지면 또 비중 축소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들고 있으신 분들은 기분은 좋을 수 있으나 지금 주가 흐름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마냥 좋아하기만은 또 어려운 네. 아주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자 지금 이제 13일 날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되는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전망들이 있죠.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경기 소비주를 담고 있습니까? 사고 있어요? 뭐 그 경기 소비주라는 개념보다는 좀 이제 낙폭과대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 생각보다 오늘 환율도 좀 올라갔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많이 매도하진 않았네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외국인 뭐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외국인들 최근의 수급을 보시면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6월 24일, 25일 한번 2,300포인트를 한번 위협했다가 올라갔었잖아요. 한 3일 반등, 3일인가 이틀 반등 주고 이렇게 흘러내렸잖아요. 그 이후에 외국인들 수급을 보시면 좀 매도 우위를 보여준 건 맞습니다만은 공격적인 매도라기보다는 좀 제한된 매도, 오히려 그러면서 간헐적인 매수를 보여주기도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7월 5일이라든지 7월 6일, 최근 들어서는 매도보다는 좀 매수 우위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엔 지금 시장이 많이 하락했다. 상당 부분 하락했고 여기서 추가 하락보다는 좀 반등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을 뭐 거래소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조금은 매수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뭐 경기 소비주라고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쪽 섹터들이 경기 침체에서 많이 하락했었던 섹터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전기전자 업종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저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지금 다중바닥을 기대한다. 네. 이런 주제로 자료를 좀 준비하신 것 네. 같은데 이유가 뭐 어떤 이유인지 네.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뭐 또 나올지 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상반기 특징 흐름 그러면서 그게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갈 것인가. 근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린 게 약간의 굴곡은 있을 수 있어도 조금 이제 시장이 좀 좋을 수 있다. 하반기를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그 PPT 화면을 보시면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은 반전을 기대하는 시장 그리고 새로운 악재가 없다. 아직까지는 이제 이러한 것을 주제로 좀 잡았는데 조금 더 이제 지난주에 했었던 걸 얘기를 해드린다면 결국엔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이 경기 침체 이 세 가지의 톱니바퀴가 지금 맞물려 돌아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금리를 조금 더 강하게 올리고 그런 것들이 모이면서 경기 침체의 우려감이 커지면서 이게 어느 순간 뭐 터졌다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되면은 뭐 2, 3월 달에는 유럽하고 홍콩, 그리고 4, 5월 달은 미국 증시, 그리고 6월 달,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주로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6개월 정도 지나고 보니까 시장 대비 너무 많이 하락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표 대비해서 너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이것도 뉴 노멀인가? 이 조정도 과거와 다르게 새로운 방식인가? 이게 이유가 뭐냐면 투자자들이 너무 똑똑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짧게 뭐 가깝게는 2000년 버블이라든지 닷컴 버블이라든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지 또 2010년 초중반에 그 유럽의 피그 국가들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조금 미리미리 적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금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본격적인 금리를 올린 건 그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모기지 금리는 이미 그 전부터 1.8, 2%, 중반 6월 달에는 3.48%, 거의 3.5% 가까울 정도에 육박했다가 내려왔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책 금리보다 시장 금리가 먼저 올랐다는 것이죠. 아직도 지금 미국 30년물 모기지 금리는 5.74%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항상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언젠지 모르지만 짧게는 뭐 19개월, 길게는 뭐 한 29개월 정도 사이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다. 이것은 경기 침체가 왔는지 안 왔는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지면서 이거 경기 침체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또 하락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 7개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EPS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PER을 계산해 보니까 현재 18배 정도 수준이고요. 2023년도 내년 EPS를 기준으로 현재 지수를 역산해 보니까 16.5배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싸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거 비싸다고 말하기 좀 애매한 그냥 이도저도 아닌 상황인데 이 얘기는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조금만 금융 환경이 좋아진다면 이거 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증권사들 대부분이 200조 내외의 그 영업이익 올해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악의 경우 정말 최악으로 갔을 때 한 140조 내외를 예상하고 있는데 140조면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 18년도 그때 지수 흐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종합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정도의 박스를 그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300포인트면 마찬가지로 싼 것 같은데? 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여기서 약간의 쇼크가 한 번은 발생할 수 있어도 어느 지수대에서 쇼크가 발생하냐에 따라서 저점을 깰 수도 있고 아니면 저점을 안 깰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이것이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그 주의 깊이 봐야 되는 요소는 뭡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7월 달 혹은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흐름을 좀 본다라면 결국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지금 시장이 바닥일 수 있다라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베어마켓 랠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올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베어마켓 랠리조차도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그 차트를 보신다라면 그 3월 달이죠. 3월 달 FOMC 회의를 하고 나서 그때 증시가 한 20% 정도 올라갔었어요. 차트를 보시면 S&P 500 차트인데요. 그 3월 달에 FOMC 회의가 3월 6일이죠. 3월 16일에 FOMC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어떻게 보면 이때 전후로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2월 24일에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중바닥을 형성한 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는 4,160에서 4,600 언저리까지 주가가 반등을 줬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500포인트 정도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한 4, 5% 정도 올라온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근데 S&P 500은 그렇게 큰 조정을 받지 않았었죠.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때 지수를 좀 보신다라면 13,000까지 정확하게 하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올라간 게 15,000까지 올라갔거든요. 15,200 정도까지. 불과 뭐 이제 한 2주, 3주에 걸쳐가지고. 그럼 이게 올라온 게 2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미국의 그 증시 흐름을 보면 베어마켓 랠리가 없었어요. 그냥 정말 너무 많이 하락해서 일시적으로 반등, 너무 많이 하락해서 일시적인 반등만 있었을 뿐이지 베어마켓 랠리라는 게 제대로 없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다른 나라도 유럽이라든지 그런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만약에 7월 달에 바닥이 좀 형성이 된다라면 좋은 주가 상승,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큰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러한 조건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느냐 만들어졌냐 그러면 저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또 어떤 건 만들어졌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PPT 화면을 보신다라면 첫 번째는 원자재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명확하게 지금 이게 원자재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됐다 혹은 어떻게 됐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6월 달에 모든 국가의 증시가 진폭의 차이는 있지만 다 조정이었어요. 유일하게 홍콩 약간 중화권만 좀 올라왔지 대부분 조정이었는데 이때 같이 하락한 게 원자재, 곡물, 유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유가가 이틀 동안 거의 10%가 넘는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뭐 옥수수라든지 소맥이라든지 이런 게 대거 막 다 급락세가 동시에 나왔는데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그래서 이거 인플레이션 둔화가 이제 현실화되는 거 아니야? 본격적으로 하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반대로 이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이 두 가지의 싸움이 붙어졌다가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 금리 인상의 시작점이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고물가 때문인 것이지 경기 침체, 경기가 너무 좋아서 이걸 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금리 인상이 좀 둔화가 된다라면 오히려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다만 제가 완벽하게 좀 형성됐다고 말하기 힘든 게 화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오일 가격이 또 올랐어요.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소맥, 밀가루죠. 밀가루도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옥수수도 차트 찾아보시면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한 거에 대해서 약 한 30%에서 40% 되돌림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게 옆으로 횡보하거나 다시 좀 바닥을 찾으러 간다라면 이제 완연하게 추세 상승은 끝났다. 물론 이제 진폭은 있을 수 있지만 추세 상승이 끝났고 조금 웬만하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될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온다라면 정말로 이런 그 공급 쇼크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인데 오늘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미국 CPI 그 물가 지표가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지난주 금요일도 그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그 실업 청구 건수가 예상치가 26만 5천 건인가 정도였는데 37만 건이 나와버렸어요. 네. 37만 7천 건이 나왔죠.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10만 건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것을 보고서는 시장은 처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스닥이 순간 1%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었고 S&P 500도 순간 1%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는데 5점을 가서 그걸 다 이겨내면 상승이 나온 것은 시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건데? 그래서 1% 올릴 거야? 2% 올릴 거야? 결국 0.75 이상 못 올릴 걸? 하는 느낌? 그러면 이번에 CPI 지표가 발표를 할 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다들 8.6 정말로 보수적 정말로 비관적으로 보는 쪽도 8.8, 8.9 이상을 안 보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9%가 넘어가지 않는다라면 어찌되었든 6월 달까지는 그래 못 잡은 거 인정해 줄게. 하지만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원자재 가격 내리고 있잖아. 유가 내리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잡히지 않을까? 이제 고점이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 상승도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7월 달에 0.75% 인상을 하겠지만 8월 달 9월 말까지 해가지고 시간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파월도 기다려 보자. 어떻게 우리가 약을 먹는데 바로 효과가 나오냐. 약을 먹고 경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으니까 좀 기다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계속 하던 말이죠.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9월 달에 0.5% 정도 올리고 나서는 조금 물가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다. 그러면 의외로 3% 미만 혹은 3에서 3% 전후의 금리 도달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지금 시장 금리가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차트를 보신다라면 지금 이게 이제 시장 미국 10년물 금리거든요. 네. 이제 어저께 기준으로
3.90%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6월 14일에 3.4%까지 3.49까지 올라왔다가 2.8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저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저만의 이제 생각을 그린다라면 지금 시장 금리는 3월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가지고 1.75%까지 올라왔어요. 네. 1.75%까지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금리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번 주에 0.75% 올리고 그럼 2.25%까지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0.5% 올리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0.25% 이런 식으로 올리면서 뭐 3%가 됐든 3.25%가 됐든 그런 정도의 그 패드가 생각하는 목표 금리까지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 금리는 어떤 형태를 그릴 가능성이 높냐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 파란색으로 계속 그려드린다면 이 진폭, 정책 금리의 진폭에 맞춰가지고 시장 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갈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통 시장 금리가 정책 금리보다 적게는 뭐 0.5, 0.2, 3%, 많게는 0.4, 5% 정도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항상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그 CD 금리 대비해서 1.5% 뭐 이렇게 몇 프로 더 해가지고 대출 금리가 형성되듯이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움직인다라면 이 갭 차이가 시장 금리하고 정책 금리의 차이가 이만큼 벌어져 있었던 것들이 계속 이제 좁아져 간다는 거죠. 수렴해 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6월 달까지는 금리가 그 신용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주가가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금리 인상의 두려움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신용물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그전처럼 가파르게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완만하게 오르다가 좀 떨어지다가 완만하게 오르다가 떨어지다가 이런 것을 반복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의외로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겁을 안 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과정은 이 정책 금리하고 시장 금리가 이제는 좁혀지는 수렴하는 단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를 다시 이제 PPT 화면을 보신다면 그래서 저는 실질금리의 선행이 약해지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금리발 주가 하락이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악재는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에 관련해 가지고 걱정을 너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경기 침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뭐 당신이 말한 것처럼 금리발 하락은 끝났어. 네. 근데 이제 경기 침체는 이제 시작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얘기만 나오면은 시장은 무서워하고 조정이 나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 경기 침체의 그 폭,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맞는데 이게 소프트한 경기 침체인 것인지 상당히 깊은 경기 침체인지 모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알고 경기 침체 발 조정이 끝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지금의 조정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반기의 조정은 이 부분도 상당히 반영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첫 번째가 아직까지도 경제 지표가 좋아요. 과거에 12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다고 해요, 미국에서. 네. 그 종류는 다 다르겠죠. 닷컴 버블이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든 뭐 유럽발 사태든 혹은 뭐 그 팬데믹이든 하다못해 미국의 그 최고 채권 등급이 떨어져가지고 2010년도인가요? 11년도인가? 주가가 폭락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막 그런 이슈들이 있었을 때 공통사항은 뭐였냐면 다 각기 다른 경제 침체, 경기 침체, 주가 하락 요소가 발생했지만 그때 공통사항은 실업이었다는 거예요. 실업률이 뚝 계속 올라가고 뭐 5%, 막 6%까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나오고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시장에 문제가 발생했었던 것인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고용이 탄탄하다는 것이죠. 37만 건 뭐 이것을 뭐 평가는 좀 다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투잡을 뛰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실제적으로는 신규 고용이 늘어난 건 아니다라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눈에 보이는 데이터는 37만 건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 보면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를 예단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정말로 지금과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의 흐름이 이어온다라면 한마디로 공급망 충격에 의해서 물가 상승이 발생했다. 근데 만약에 공급망 충격이 이제 완화가 된다? 그러면은 금리 상승이 제한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얕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항상 증시는 모든 지표에 선행을 합니다. 지표보다 경기 침체보다 먼저 주식이 하락했다라면 막상 경기 침체가 온다라 그러면 주식은 더 하락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저는 저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지만 만약에 연말 가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가 오는데 내년 상반기에 올 것 같다, 혹은 내년 여름 정도, 초여름에서 여름 정도에 올 것 같다, 중반기쯤에, 그리고 연말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는 평가가 있을 때 좀 상반기 쪽으로 앞당겨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경기 침체가 왔는데 금리 뭐 인하를 할지 동결을 할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 더 이상 없고, 경기 침체가 와도 지표가 이 정도면 양호한 소프트 랜딩 정도, 정말 얕은 경기 침체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 이후에는 뭔데? 골디락스. 정말로 경기도 좋고 시장도 좋고 그리고 금리는 오르지만 나쁘지 않은 이런 부분들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2018년도 논리였거든요. 네. 그때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 두려움이 있어서 한 20% 이상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으면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그 다음에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다. 경제가 안 좋으면 금리 못 올린다 라는 걸로 해석이 되면서 골디락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회복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또 FOMC가 뭐 도와줄 거다, 이런 것들에 반영됐었던 것인데, 이게 아마 내년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가서는 기대해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제 지표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닝 시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결국엔 이번 2분기 실적에 의해서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실적이 생각했던 거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3분기 가이던스가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게 폭락 정도가 아니라면 지금의 증시 하락은 경기 침체를 이미 반영된 것이고, 이것은 아까 뭐 S&P 500, 뭐 코스피 기준으로 그 예상되는 EPS 기준으로 주가 밴드를 PER 뭐 이런 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게 비싼 건 아니네, 적정한 가격이네라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해석도 다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지표 하나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저는 또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지난주 목요일까지 그 GDP 나우를 보시면 2분기 GDP가 마이너스 1.9%였어요. 네. 예상치가. 근데 고용 지표 딱 나오고 나서 바뀐 게 마이너스 1.2%입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0.7%가 올라갔다고 말하기가 정말 궁색하다. 이게 뭐 지금 너무 과도하게 나쁘게 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버무려진다라면 의외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시장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그 두려움, 걱정이 더 많이 가득 차 있는데, 연말서부터 뭔가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만한 이유들이 슬슬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부터 이렇게? 네,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약간 거시적인 내용, 약간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주식하면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 할 정도로 좀 뭐 어떤 분 많이 이제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투자자분들께서는,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또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거시적인 부분들 떠나서, 그러면 실제 시장 자체가 질적으로 좀 좋아졌느냐 안 좋아졌느냐를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질적으로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판단하는 거는 결국 수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20만 원을 기록하고 있어요. PER로 따져도 막 50배를 기록하고 있다고 치죠. 근데도 외국인들이 하루에 막 5천억씩, 3천억씩 주식을 산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한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빠지고서 10,000원까지 갔다고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만. 근데 10,000원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비중이
지난주인가요? 지난 6월 28일인가 기준으로 50%를 무너졌잖아요. 겠죠. 예. 근데 45%, 40%, 30%, 20% 계속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하루에 막 몇천 원씩, 몇천억씩 삼성전자를 매도한다고 치죠. 그럼 10,000원을 간다고 삼성전자 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수급에 의해 가지고 결국엔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증시에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지금 증시가 좀 싸다고 인식이 되는 거고, 지금 증시에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비싸다는 것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본다면 5월 달에 공매도 금액이 610억 달러 증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6월 달에는 200억 달러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여기서 공매도를 더 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들도. 미국 증시를 봤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가매도권에 들어왔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2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810조였어요. 근데 7월 6일, 지난주 기준으로 1,600조까지 거의 한 200조 정도가 하락을 한 거니까 10%가 넘는 시총이 증발을 한 것이죠. 외국인은 엄밀히 따지면 6월 동안 5조 5천억을 매도했습니다. 근데 월간 5조 원 정도 매도한 게 지난 3월 달, 4월 달, 이번 6월 달이에요. 그래서 3월 달, 4월 달은 증시가 행보 기간에 있어서 매도가 나와가지고 조금은 아쉬웠지만 지금은 조정이 나오면서 매도가 나왔는데 6월 말 기준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6월 말 기준으로 보신다면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온다기보다는 간헐적으로 매수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네. 코스피 코스닥보도. 한마디로 외국인은 지금 지수 때면은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는 6월 21일 기준으로 11조 7천억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는 이제 매일 그 11조 원 한 중반, 그러니까 11조 5천억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었다가 6월 21일에 11조 7천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1조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7천억 정도가 공매도가 빠져나갔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여기서 추가적인 공매도를 하기보다는 걷어들인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증시가 가매도권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신용거래 융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7월 7일 기준으로 연초 23조 대비해서 17조 원까지 줄어들었거든요. 한 6조 원 정도 줄어드는데 이 정도면 거의 30% 정도 줄어든 거예요. 근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초에는 21조였습니다. 21조 5천억 정도 있었던 것이 지금 17조 5천억이기 때문에 23조가 아니라 21조대에서 줄어든 것이다 라고 보신다면 더 많은 신용 물량이, 그러니까 비주용으로 따지면 많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악성 매물이 빠져나갔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악성 매물은 좀 빠져나간 상황이고 메이저 수급은 관망 아니면 여차하면 좀 매수를 해서 단기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전 충분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증시가 바닥권에 놓여 들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빅스 지수, 공포 지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공포 지수도 보신다라면 시장이 안 좋을 때 계속 우상향을 그리다가 6월 달에 미국 증시가 좀 처음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가파르게 올라왔다가 좀 안정화되다 보니까 급격히 꼬꾸라지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현재는 26포인트대까지 하락을 좀 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빅스지수 차트인데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빅스는 약간 옵션을 가지고 이제 위험을 좀 평가를 하고 위험 자산 평가를 하고 이걸 약간 지표화한 것인데 이게 만약에 지난 1월부터 보시면 26 이하로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어요. 일시적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20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의외로 시장은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좀 바닥 다지기 혹은 이제 26 밑으로 해서 한 22나 20 초반까지 하락을 한다라면 충분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저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3,500에서 14,000 정도까지도 정말 좋게 본다라면 보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잘하면 한 2,550에서 2,600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뭐 7월 한 달 동안 나올지 아니면 뭐 8월 중순까지 해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시장 자체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단은 부정보다는 좀 긍정적인 것에 좀 반응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데 정책 기대감이에요. 뭐 어쨌든 미국이 중국 관세 유예 얘기도 있고 또 이번 주에 사우디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뭐 사우디 방문해서 뭐 모르겠습니다. 뭐 증산을 받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것 자체가 유가에 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지난주에 보면 중국이 2천억 달러 정도의 경기 부양을 하려고 자금 준비 중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죠. 그날 러우 전쟁, 러시아 전쟁 될 때 끝날 듯 끝날 듯 안 끝나 하려고 하고 있다. 뭐 근데 이런 얘기 계속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 시장 친화적인 뉴스들이 나오는 것이지 부정적인 뉴스는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까지 악재들이 해결이 되면 그게 호재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딱히 뭐 결정된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반대매매, 신용 반대매매 약간 유예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 나온 게 공매도에 대해서 중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당장 공매도를 금지를 하진 않겠지만 여차하면 공매도를 금지도 뭐 카드도 뭐 꺼내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장난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에 어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잔고가 한 17조 7천원까지 늘어났다가 17조 원대까지 떨어졌 11조 7천원까지 늘어났다가 11조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11조 7천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근데 정부가 공매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증권사라든지 이쪽에서 외국인들이 됐든 기관이 됐든 공매도를 하려고 했을 때 승인을 잘 안 내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차하면 공매도가 금지가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지금 공매도를 치려고 하고 있는 세력이라든지 공매도를 치고 있는 세력은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오르면은 손해가 커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전에 내가 좀 발을 먼저 빼야 되나?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부도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대답을 딱 던져주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정책적인 기대감들도 결국엔 바닥을 다지고 있다. 혹은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초입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증시가 하반기서부터는 좀 점진적인 지금을 이제 다중바닥을 형성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네, 뭐 하반기라기보다는 한 7월 한 달 혹은 좀 늦더라도 8월 달, 그러니까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정도, 그러니까 단기 랠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단기 랠리가. 네, 그리고 나서 또 조정은 나오겠죠. 그 조정이 깊을지 얕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반등을 기대할 자리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저도 뭐 다른 데도 방송 나가는데 댓글들이 참 그런 댓글들이 많아요. 누굴 또 죽이려고 그러냐. 한 번 속지 두 번, 세 번 속지 네 번 속냐? 속지 않는다. 저 인간 나와 또 헛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상승을 하면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이거 또 빠질 거야. 지금 못 믿어. 근데 그러면서 꾸역꾸역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증시 같은 게 그런 거거든요. 물론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바닥을 다지고 오르려고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지난주에 홍콩 증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 2월달, 3월달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꾸역꾸역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서 한 10% 정도 올라갔을 때 이제 진짜 가나 보다 가서 그때 가서 매수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미 또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 별 수익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또 주가가 꼬꾸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종목을 잘 선정해서 좀 매수를 좀 해서 좀 모아가신 전략 혹은 주식을 많이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좀 버티시면은 조금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다시 한번 욕을 먹더라도 그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썸네일 제목 골라야 돼. 욕 먹더라도 뭐라 그래? 욕 먹어도 할 수 없어요? 네. 단기 랠리에 대한 기대감.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지금 나열하신 그런 것들. 네. 한번 방송 보시는 우리 가족분들도 이 자꾸 결론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거.
그 근거에 대한 팩트 체크, 거기에 대한 동의 이런 것들로 네, 자신의 투자 기준, 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까지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참 재미없는 장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참 배부른 소리인가요? 급락할 때는 또 정말 불안해가지고 다들 걱정하는 그 소리로 네, 마무리를 했었는데 네, 오늘 또 내일 새벽 나스닥 시장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내일 아침 7시 장기전 방송에서 다시 한번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시죠.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 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